오늘 그 할 리뷰는 1133회 어둠의 목격자 인제대교 추락 사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3년 2월 22일에 일어났고요. 방송은 2018년에 나왔었네요. 이거 제가 범죄사건 초기에 미제사건 위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의 1년차 때 완전 초반에 했던 사건일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여자애가 남자 만나러 갔다가 남친은 아닐 텐데 걔가 불러내가지고 만나고 돌아오다가 걸어오다가 사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다시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들어갈게요. 기묘한 꿈을 꾼 미영씨.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을 단짝 친구 지연씨와 함께 걸어가던 순간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서 지연씨를 물어갔대요. 15년 전 꿈인데 이게 굉장히 생생하대 아직까지. 미영씨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되게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친구시네. 네 어머니, 혹시 지연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연이 엄마가 혹시 지연이 너희 집에서 안 잤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없어졌대요. 연락이 안 된다고. 지연씨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분이 담당 형사셨나봐요. 김지연씨 어머니가 미 귀가자 신고를 저희 인제경찰서에서 했어요. 실종 경위를 확인하다 보니까 범죄 연관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변사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죠. 네 번째 교각에서요. 여기 1m 정도 떨어진 여기에 알몸 상태에 엎드린 상태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연씨는 집에서 5km 떨어진 인제대교 아래 하천부지에서 알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여기가 그때 현장이고 시신도 찍었었네요. 모자이크 돼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 왼쪽에만 집중적으로 찰과상이 나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여기에 이호 교수님. 과연 추락하기 전에 살아있었냐, 사망한 상태냐를 놓고 본다면 사후에 던져지면 골절에 따른 출혈이라든지 또 떨어진 충격에 따른 외력에 의한 부딪힌 부분의 출혈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충격된 부위에 다 출혈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추락 당시에 절명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씨가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건데, 근데 이상한 게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유류품이 없습니다. 지연씨가 추락한 곳은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대교예요. 4차선 왕복도로고 길이가 1km, 높이는 39m쯤 됩니다. 계속 친구, 자살은 정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리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자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변 형편 때문에 비관한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해서 그럴 리는 없어요. 마을에 떠드는 소문처럼 그녀에게 인제대교는 절망의 절벽이었던 걸까? 저희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여기를 뛰어 올라가려면 분명히 난간을 잡았어야 하는데 잡은 흔적이 없어요. 지문감식 했겠죠. 이거는 본인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자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법의학자들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추락 지점의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표피도 떨어져 나가고 피하 출혈도 생기고, 그런데 얼굴의 좌측면은 전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거친 면에 충격흔이 없어요. 그런데 멍이 들어있다면 추락하는 지형지물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 발생한 피하 출혈로 보자, 멍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이들은 맞고 나서 납치됐던 거죠. 그 전에 납치되고 맞아서 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범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던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부검 소견서에는 안 쓰여 있지만 사진상으로는 양쪽 아래팔 부분에 많은 멍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양쪽 아래팔에 공이 나타나는, 손등에 나타나는 이것은 방어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꽤 시신을 보여주네요. 지금은 이런 거 전혀 방송에 안 내보내죠. 지연씨가 추락하기 전 누군가에게 공격당했고 두 팔을 올려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 주변에 피하 출혈, 멍이 있고요.
눈꺼풀 결막과 입술의 점막의 피하 출혈. 이게 전형적인 폭행 상처죠. 점출혈이 있다. 작은 점출혈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 눈에 좁쌀처럼 이렇게 실핏줄 터지면서 나타나는 그거 말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목을 조른 다음에 상대방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종합하면 누군가 지연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실신한 틈을 타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게 된다. 하지만 다리 위에도 시신 주변에도 범행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뒤 경찰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참 수사 중일 때. 사건 날짜쯤 어느 새벽에 한 견인차 기사가 인제대교 지나다가 도로 안쪽에 정차하고 있던 흰색 마티즈를 봤대요. 인제 방면으로 가던 중이 아니네요.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에 차인 것 같아, 위치가. 근데 왜 뒤가 찍혀있지? 이거 이상하네 좀. 그리고 만약에 이 방향이라면은 난간을 넘어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시신을. 일반적이진 않죠. 던져도 이쪽이 맞지. 상황이 좀 희한합니다. 특이한 점은 나오네. 흰색 마티즈가 시신 유기 지점과 반대 방면인 서울 방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량이 지연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근데 경찰이 이 마티즈 운전자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보도 추가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범인의 흔적이나 피해자의 유류품도 전혀 나오지 않고 시신만 발견됐어.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15년 전 그날 지연 씨는 어쩌다 인제대교에 있던 걸까? 여기까지가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지연 씨가 고등학교 3년간 아르바이트 했다는 식당 주인 손지윤 씨를 만나봤어요. 고3 어느 날 평소 이제 지연 씨가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고민을 갑자기 먼저 털어놨대. 지연이 부모님이 형편이 안 좋으셨어요. 더군다나 아저씨는 일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혼자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셔야 되는데 지연이가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대학 가기 힘들다. 나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해요. 집안 형편 때문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간호대를 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분이 좀 도와줬나 봐요. 그러면은 지연아, 우리 간호학원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때 간호학원 들어갈 돈 넣고 방 구하고 쇼핑해서 옷도 사줬고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실종 다음 날이 간호학원 기숙사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식당 주인 손 씨는 사건 전날 지연 씨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고 했어요.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토요일이었는데 저녁 6시 지연 씨와 친구들이 주점에 모입니다. 20살 됐고 이제 누구는 대학교 가고 누구는 취업도 하고 각자 길을 찾아 떠나기 전 함께하는, 이제 헤어지잖아. 마지막 자리였네. 밤 12시쯤 모임 끝났고 좀 아쉬우니까 지연 씨랑 친구들이 친구인 유선 씨의 제안으로 같이 자기로 했나봐. 유선 씨 집으로 갑니다. 근데 20분 만에 지연 씨가 광현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옵니다. 유선 씨 집을 나온 거야. 밤이 너무 늦었어. 1시 거의 다 돼갔겠죠. 친구들이 늦었어 말렸는데 꼭 가야 된대. 또 다른 친구 진희 씨가 휴대전화를 빌려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너무 늦으면 우리도 전화할 테니까 꼭 받아라. 자, 그럼 여기서 광현이 이게 누구냐? 자, 핸드폰을 빌려주신 분이 있네요.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광현이를 짝사랑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으로 친구들 다 흩어지게 되니까 광현이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좀 말이라도 해보려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작별을 앞두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려고 나섰던 거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 씨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통화가 됐네 한번. 한참 있다가 전화했어요. 광현이 만났냐? 그러니까 광현이 만나고 다시 유선이 집에 오려고 들어오는 길이다. 체육관 보여.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이 새벽 1시 38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자 친구들이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뒤에 전화기 전원도 꺼집니다. 이 체육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찰 조사해보니까
전화기 전원이 꺼진 거는 새벽 2시 6분이야. 전화 끊고 한 30분 채 안 되네요. 인제대교 근처 기지국이었어요. 지연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인제대교 하천 부지랑 가까운 거리입니다. 혹시 광현 씨가 지연 씨 죽음에 뭐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설득해가지고 만났죠. 자, 얘기 들어봅니다. 보건소요. 남초등학교 그쯤에서 헤어진 걸로 저는 기억해요. 헤어지고 나서 광현 씨는 어디 가셨나요? 저는 친구가 지금 PC방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PC방 가서 대학교 검색해보고 뭐 게임 같은 거 했었죠. 이 말이 사실이냐? 경찰도 그때 광현 씨 알리바이 조사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고광현 씨가요, 변사자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PC방에 가서 남자친구 한두 명인가? 2명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해서 저희가 게임 로그인 접속 기록, 사건 발생 시간대에 다른 친구랑 같이 게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확인이 돼요. 사건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했었습니다. 광현 씨와 헤어진 뒤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지연 씨는 유선 씨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시간이 새벽 1시 38분이었고 전화가 꺼진 2시 6분, 28분 사이 지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 동행해서 동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광현 씨와 헤어진 뒤 지연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제체육관이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인제체육관은 두 사람이 광현 씨랑 헤어진 남초등학교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건물이 보인다고 얘기했다면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내가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을 표식할 목적으로 체육관이 보인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보호적 본능 차원에서 이 위치를 알아둬라. 그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납치 상황일 때도 친구들에게 이 지점에 있다. 알아둬라. 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제체육관까지는 직선거리 700m. 2km 거리에 있는 유선 씨의 집을 가려면은 인제체육관을 지나 육교를 건너야 됩니다. 네, 여기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지도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친구 집이고 지연 씨가 이 광현이 만나러 갈 때 다리를 건너가지고 육교 하나 또 건너고 체육관 끼고 꺾어서 남초등학교까지 갔던 건가 봐. 여기를 되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통화했을 때는 이 지점쯤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육교 하나 건너고 다리 건너고 유선 씨 집으로 오는 일만 남았는데 이 사이가 이제 28분 공백인 거죠. 무슨 일이 난 겁니다, 이때. 그렇다면 지연 씨는 어느 지점에서 범인과 맞닥뜨렸을까? 걸어가는 과정에서 인제체육관 앞을 끼고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도로가 막혀 있거든요. 이 길에서 납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제체육관이 보이는 이 앞쪽 길, 직선도로 700m 사이에서 여성을 납치나 유인해서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납치 예상 지점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인제대교까지가 4km, 중간에 터널도 있기 때문에 분명 차를 타고 이동했겠죠, 범인은. 사건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대체 누구의 차냐? 여기에 김지연 씨 친구, 지연이가 저랑 같이 걸어가다가도 동네 분들이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저희가 걸어가니까 어디까지 태워줄게 타 이렇게 얘기하면 지연이는 걸어간다고 해요. 안 탄다고 괜찮다 그래요. 절대 모르는 사람 차는 안 타요. 지연 씨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 차를 잘 안 타는 성격이야. 그럼 범인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비면식범이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강제로 태우면 되니까. 지연 씨 몸에 폭행 흔적을 확인한 적이 있잖아. 그 가능성이 있는 거지. 사건 현장 다시 가봅니다. 범인이 지연 씨를 살해 유기한 지점은 인제대교 인제 방면의 세 번째 교각 아래. 근데 이 방향은 지연 씨를 납치한 읍내로 되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는 거지. 여기에 이제 우리 표창원 씨의 절친, 아주 찐친 권희룡 프로파일러 나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곳의 동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범행이 다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뭐가 남느냐 하면 내가 검거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본능이 각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신을 어떻게든지 빨리 유기해버리고
내가 은폐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이 각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범인에게 인재대교는 피해자를 급히 유기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곳, 바꿔 말하면 범인은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지연씨의 행적은 평소와 달라요. 친구네 집에 잠을 자러 갔다가 갑자기 새벽에 혼자 광현씨 만나러 그 먼 거리를 밤에 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시신에서 범행 도구 흔적이 없다는 점도 우발적 범행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대체 범인은 뭘 노린 거냐? 성범죄는 아닌가 봐. 피해자 몸에서 DNA 안 나왔어요. 여기에 유성우 교수, 반드시 정액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폭행에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정액 반응이 음성이라고 해서 성폭행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폭행 과정 중에 성폭력 피해자, 사망자의 대부분이 사인이 목졸림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연관시킨다면 그런 성폭행 과정의 목졸림이 이 사람을 가사 상태나 또는 의식 소실로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유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대요. 분명 폭행과 저항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있었다. 경찰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유력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제보 전화가 SBS에 들어왔어요.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이야기하나 봐. 너무 강렬해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는데. 자, 이분입니다. 웬 아저씨인데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저거 내가 목격한 건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가 봤다는 건 지난 2015년 11월에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제대교 추락 사건에 대해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대요. 도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향등을 제가 딱 켰어요. 켜는 순간 반대에서 나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을 딱 보고 마네킹을 왜 저기다 버려? 마네킹으로 보였다라는 상황인데 일부는 옷을 걸치고 있었다든지 아니요. 그냥 하였어요. 이거겠다. 피해자 던지는 장면을 본 거겠다 이게. 혹시 방송 화면이 착각을 일으킨 건 아닐까? 옷을 한 올도 안 걸친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네킹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어요. 들고 있는 남자는 키가 좀 컸겠죠? 이렇게 둘러매고 있던 것 같아요. 여자 뒷모습만 보이고 남자 팔만 보였으니까. 그 순간에 보였던 차는 어떤 거였어요? 화물차! 다마스 화물차. 야, 본 거네 이거는. 그러면 마네킹이면 뭐 착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머리카락을 얘기하고 있잖아. 허씨는 생각보다 상세하게 그 당시를 묘사합니다. 그가 본 건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지연씨였던 걸까? 하지만 허씨는 당시 날씨는 기억하면서도 대교의 이름이나 목격한 시기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 그냥 마네킹, 머리카락 이것만 생각이 나나 봐. 범죄심리 전문가와 프로파일러, 진술 분석가의 도움을 받아서 허씨 얘기를 분석해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정치 꿈나무 지금 요번 총선에 출마하셨는데 좀 뭐랄까 예상 그 득표율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한 10% 가까이 밀리시는 것 같아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들어보면은 제보한 사람의 진술 특성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자기가 길 건너편에서 이쪽을 보고 다리 위에서 했던 행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감각적인 정보도 생생할 뿐만 아니라 속이려는 의도가 있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치, 오히려 한두 가지는 좀 불확실해야 그 확실하게 말한 부분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너무 다 기억하면 그거 자체도 이상한 거야. 꽤 지났는데. 오, 요분은 또 처음 봅니다. 그 아래서 진술 분석가 김경아 씨. 당시에 자기가 어두운 다리 건널 때 어떤 미친 사람이 마네킹을 버리지? 쓰레기를 버리지? 라고 욕을 했던 그때 자신의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충분히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억이 왜곡됐거나 이렇게 단정 짓긴 어렵죠.
제보자 스스로 자꾸 이렇게 기억을 재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장면 자체를 마네킹 버린다라는 장면을 자기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의 진술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일, 장소, 시간, 언제인지, 내가 왜 거기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여요. 전문가들은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날짜나 장소 정보를 틀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허영수 씨는 마주오는 차선에서 마네킹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제대교 가운데는 1.3m 높이의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차 안에서 관찰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보니까 앞에서 하얀색 작은 차 봤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마스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야간에 난간에 서 있는 피실험자를 식별하는 게 가능한지 도로주행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합니다. 당시 허 씨가 몰았던 차와 비슷한 높이의 차량이에요. 허 씨가 말한 대로 차량이 인제대교에 진입함과 동시에 상향등을 켜봅니다. 여기가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그죠? 이게 지금 차가 오고 있는 건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신경을 써도 좀 식별이 쉽지 않은데, 그죠? 아예 옆을 보고 가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피실험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허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번에는 실험자 측 차량뿐 아니라 맞은편 차도 조명을 켜기로 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반대편 차로에 누군가 있다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면 보이지. 이 라이트는 보이지, 이러면은. 오, 보여. 그지. 그죠, 이러면 보입니다. 중앙분리대의 촘촘한 구멍들 사이로 피실험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잘 보여요. 허 씨가 마네킹 외에 목격한 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15년 전 찰나의 순간을 최면으로 더 자세히 보기로 했어요. 아, 최면 수사하는구나. 상향등 켰는데 마네킹 보였고 작은 하얀 차가 있었고 그 뒤로 견인차가 있었는데 견인차에서 서치라이트 비춰서 제가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동안에 마네킹을 버리는 줄 알았어요. 마네킹을 버리는 사람 곁에 흰색 소형차와 견인차가 있었어요. 최소 2사람 이상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공범인 걸까? 옷은 중간에 파란색 진파랑 입고 온 젊은이가 하나 있고요. 바지는 안 보여요. 까맣게만 보여요. 마네킹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진파랑 소매옷을 입은 젊은 남성. 이제 견인차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안 보이고 견인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달려가는데 견인차가 내 옆에 붙었어요. 제가 1차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견인차가 조수석으로 다가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 자식들 뭐야? 그리고 엑셀 밟아 출발하면서 견인차 문만 보이길래 견인차의 유리창문을 보려고 계속 고개를 숙여서 봤어요. 옆 견인차 한번 바라봐 보세요. 사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견인차가 왜 아까 반대편에 있었던 견인차라고 느껴지나요? 색깔이요. 반대편에 있었던 견인차 색깔이랑 똑같아요. 노란색이에요. 반대편에 있던 노란색 견인차가 대교 끝에서 유턴해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여기가 서울 방향이고 여기는 인제 들어가는 방향이야. 가운데 난간이에요. 그리고 이 분은 여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반대편에 차 세우고 사람 이렇게 마네킹 던지는 걸 봤어. 그 뒤에 견인차까지 봤어. 이 견인차가 끝까지 가서 돌아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그럼 이건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체가 탄로날까봐 경계를 한 걸까? 그런데 최면 전문가가 운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처럼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 하자
불편한 듯 몸을 움직여요. 안 보이나 보다. 결국 최면을 중단합니다. 허영수 씨가 최면 중에 떠올린 차량 2대에 대해 기억을 더듬자 서서히 기억 속 퍼즐이 맞춰져요. 견인차, 소형 화물차. 이거를 약간 다마스 내지는 티코쯤으로 볼 수 있냐는 거지. 어두우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불빛이 주황빛이니까 얼핏 비쳤을 때 노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차나 소형 흰색 화물차 같은 차를 보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요, 사건이. 노란색 견인차와 흰색 소형 화물차, 그가 봤다는 차량들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최초 제보자가 제보한 차량들은 이런 거야. 마티즈 제보 있었잖아요. 이 제보자는 누구였을까? 저희가 그 흰색 마티즈를 수사하긴 했지만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흰색 마티즈 차량을 찾으려고 했지만 제보자가 사건 발생 한 달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처럼 CCTV나 기록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차를 발견 자체도 못한 거예요. 제보자에 대한 배경도 조사한 게 있나요? 어차피 공업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옮겨 다녀서 같은 공업사 직원들하고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몰고 갔던 차는 뭐예요? 견인차였나? 제보자가 견인차 기사였는데 그분 견인차 색깔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해요. 진짜 그거는 기억을 못해요. 눈으로 보고 믿어왔던 것이 실제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허영수 씨. 현장에 나온 뒤에야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트럭이 여기 있었고 그 부분에 마네킹이 있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4발자국쯤 거리에 견인차가 있었어요. 그냥 야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네킹 버린다고만 생각했죠. 몰래 버리니까. 그가 봤다는 노란색 견인차는 어떤 진실을 알려줄까? 허 씨는 사건을 목격했을 당시 그곳에 서 있던 견인차가 자신을 매섭게 따라왔던 걸 기억합니다. 이 허영수 씨는 밤길이니까 좀 속도를 많이 안 냈을 겁니다. 근데 이 화물차는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진짜 급했으면은 과속 질주해서 따라 붙었겠죠. 가능한 거죠, 충분히. 매섭게 따라왔대잖아. 견인차가 날 따라왔죠. 전조등도 하나 안 켜고요.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차 높이가 내가 앉은 자리 운전석에서 문 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 뭐 2.5톤이나 3.5톤인데 견인차가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경광등도 있고 경광등 뒤쪽으로 서치라이트 켰는데 자세하게 안 보이죠. 경광등 뒤에 있는 서치라이트 위치는 기억나세요? 그게 약간 뒤쪽에 달려있던 것 같아요. 기둥에 달려있던 것 같아요. 그가 본 견인차는 노란색 2.5톤 규모의 차량 기둥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견인차 기사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전문가들 분석처럼 그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견인차 관계자를 만나보는데 그때는 마이티들이 많았죠. 색깔은 거의 다 진노랑이라고 할까? 혹시 이런 차였나요? 네, 이게 마이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견인차가 있었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견인차 앞쪽으로는 거의 서치라이트 안 달죠.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달았다면 특이한 거죠. 거의 없어요. 견인 업무하는 데에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등이에요. 견인차에 부착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허 씨가 본 거랑 다르네. 견인 작업이 야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하려고 대부분 차 뒤 아니면 바닥을 향해 있대요. 차량 앞쪽을 향해 조명을 설치한 견인차는 흔치 않다는데 허 씨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수사 대상 견인차가 좀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달려있는 거라면 그런 차는 거의 없을 테니까. 이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견인차 기사를 알고 있어요. 사건 발생 한 달 뒤 인제대교에서 서울 방향으로 정차한 흰색 마티즈를 봤다는 제보자. 먼저 있던 제보자죠. 차종은 다르지만 제보자 허 씨 역시 사건 현장에서 흰색 소형차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허 씨의 제보를 계기로 흰색 마티즈를 제보한 견인차 역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네요. 제보자를 찾아서 제보 동기나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마티즈가 많으냐가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견인차 운전자가 제보한 거라면 또 다른 제보자가 견인차가 쫓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격 내용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봤던 게 진짜 마티즈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고 진짜 목격자라서 전화했을 수도 있지만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허위 제보일 수도 있겠죠. 범인 새끼가 마티즈 봤다고 구락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차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봤지만 발견이 안 된 거지. 그 가능성이 있네요. 15년 전 흰색 마티즈를 제보한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 그가 2003년 근무했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찾죠? 그분은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만뒀다 그런 것 같은데 서울 쪽에서 사고치고 멀리 도망와서 여기서 일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갑자기 사라졌구나, 이 사람. 웬만해서는 다 아는데 이름도 모를 정도면 잠깐 있다 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는요? 춘천으로? 춘천으로 갔다면 거기서도 견인차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춘천에 있는 공업사마다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취조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허 씨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미제 수사팀장인데 이분이 얘기 들어보면 국가수 재감정도 해보고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진술 청취도 해봤으나 특이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분이 목격자가 특별한 날에 왔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인제대교에서 사람 모양의 마네킹을 안고 갔다는 그 상황과 통과한 시간이 비슷해서 아마 목격 내용의 신빙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지 않고 은연중에 사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즈도 좀 자기 견인차와 좀 비슷한 기종을 말한 걸 수도 있겠죠. 자, 뒷이야기입니다. 방송은 여기까지고. 지연 씨에게 남편 쪽의 자식, 이복 형제인 왕 씨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빠도 왕 씨였나 보다. 지연 양이 사망한 이후에 경찰 수사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막상 알고 보니까 왕 씨와 지연 씨 아마 오빠쯤일 거예요.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경찰에 항의하고 수사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경찰은 좀 뭔가 이거 오버 액션인가 싶어가지고 왕 씨를 수상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니야. 왜? 왕 씨는 당시 유통업체의 배달 직원인데 흰색 소형 차량을 끌고 다녔습니다. 이런 첨가물 배달하는 업종의 분들이 다마스 많이 운전하시거든요. 예, 요런 차. 보통은 파란 계열이야. 예, 요런 계열을 많이 해, 첨가물 납품하는 분이. 근데 흰색일 가능성이 있네요. 흰색 소형 차량. 하지만 경찰에서 왕 씨의 차량을 감식해봤지만 증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 씨의 퇴근은 밤 10시인데 그 후에 지연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 듣고 자정까지 군축교 주변을 돌아다녔대요. 왜 왕 씨는 지연 씨의 소식이 끊어져 버린 인제체육관이 아니라 군축교 주변을 돌아다니느냐, 이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설명 못하나 보네 자기도. 궁금한 이야기 Y 방영분 중에서 지연 씨의 실종 접수 시간은 오전이었는데 왕 씨는 지연 씨가 자정 이전에 실종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연 씨의 어머니는 왕 씨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찾아달라는 부탁을 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한테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고 혼자 실종이라고 확신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지. 최초 목격자인 견인차 기사를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찾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소문했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예전에 이거 범죄 사건에서 형부라고 했었나요? 이복 형제가 맞나봐요. 이분이 좀 유일하게 의심이 가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제보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수상하네 진짜. 겹치는 게 좀 있죠, 단서들이랑. 근데 뭐 알리바이 같은 게 있나 보다. 자, 그럼 뭐 여기까지인데, 사건을 저희가 좀 평소보다 좀 더 압축을 많이 했어요. 타이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뷰니까. 그죠? 너무 있는 장면 다 보고 이러면은 사실 본방 보는 게 맞지, 그럴 거면.
한 30분 정도로 줄여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압축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좀 더 집중력 있고 흐름 파악하는 정도로만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뷰 성격상. 이 사건이 또 기억이 나네, 보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어려운 사건이고 해석의 여지 같은 게 좀 많이 남는 그런 거죠. 차 색깔이라든가 차 종이라든가 차의 방향이라든가 뭐 마네킹이 확실한가, 뭐 최면 수사에서도 굉장히 범인을 추릴 만한 디테일한 건 안 나왔고 어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의 목격자 인제대교 추락 사망 사건 편 봤고요. 또 뭐 본방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 제 영상에는 안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들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건 해결은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